안녕하십니까. 특허법인 지명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변리사 직업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변리사 직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상이나 사회적인 취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나 어떤 사회적 현상보다는, 또 이론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변리사 직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변리사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면 도대체 무슨 일 하냐,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변리사 법이 있죠. 그래서 변리사 법을 살펴보면 이 변리사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조,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재산처에 대해서 우리가 특허, 상표 이런 것들 출원하는 거, 대리하는 건 알겠는데 법원에 어떤 걸 하지라는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상세히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외에도 조금 이제 해석상, 실무상 인정되는 부분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대리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 변리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데, 제가 필드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실무상 실무자들이 보고 있는 어떤 필드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 내면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다실 수도 있고, 나는 다른 분류가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하거나 어떤 교과서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범위나 분류는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대략 이 정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제 생각에는 변리 업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 업무, 세 번째는 감정 및 기타 업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변리 업무는 크게 세 단계 정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신규 사건, 그 다음에 중간 사건이란 말씀으로 많이 하시는데, 또는 영어로 가져와서 OA라고도 말씀하세요.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자동화가 아니라 오피스 액션이라고 해서, 오피스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특허청들, 오피스라고 하잖아요. 관청들을. 그래서 오피스로부터 어떤 통지나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액션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업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기 전까지 처음 신규 사건, 그 다음에 중간의 단계에서 심사관의 어떤 거절이 나왔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중간 사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등록이겠죠. 등록 이후의 사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변리 업무에서 이제 첫 번째 신규 사건은 보통 저희가 볼 때는 한 세 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대해서 아까 변리사법에 말씀드린 대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 네 가지 경우는 심사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첫 시작은 명세서를 쓰거나 출원서를 작성해서 이 출원서를 특허청,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이 출원 업무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원 업무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국내 출원 대리입니다. 주로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국적자가 우리나라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출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고요. 출원 자체 업무 자체는 단순히 서류만 꾸미는 게 다가 아니라, 출원서를 예를 들어서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도면도 그려야 되고, 이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추상화할 것인지 그 아이디어도 끄집어내야 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명세서를 통해서 추상화한 개념을 보여줄 것인지 그 명세서의 스토리도 짜고, 핵심적인 구성에 대해서 청구항범도 짜고, 이런 명세서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그 전에 상담하고 또 아이디어를 찾고, 또 선행기술하고 혹시 겹치는 것이 없나, 진보성 있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이런 업무들이 다 수반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외 출원 대리,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게 됐든 아니면 외국 기업인데 한국 지사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던 출원했던 거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우선권을 주장을 해갖고, 외국에서도 내가 특허를 받고 싶다, 상표를 받고 싶다 이럴 때 그걸 기초로 해서 나가는 그런 출원이 있어요. 안에 있다 밖으로 나간다 해갖고 속칭 이제 아웃고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고잉 출원은 국내
지식재산처의 어떤 출원을 기초로 해서 외국 특허청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국내 고객이 난 국내 출원 안 하고 난 바로 미국 특허만 필요해. 뭐 아니면 난 바로 일본 특허만 필요해. 이러면 영어, 뭐 일본어 이렇게 작성하셔갖고 그냥 직접 일본 특허청, 미국 특허청 이런 데다가 출원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안 되는 나라들이 많고 또 내가 미국 변리사, 뭐 일본 변리사를 발굴을 해갖고 그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거래하시는 변리사님 아니면 처음 국내 출원을 대리했던 변리사를 통해서 여기 뭐 일본에 제출해 주세요, 어디 해주세요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뭐 번역도 해야 되고요. 나라마다 요구하는 양식이나 조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용어도 다르죠. 뭐 상표 같은 경우 상품 명칭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간에서 핸들링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출원 업무에서 세 번째는 뭐 아까 아웃고잉이 있었으면 그 반대가 인커밍. 그래서 외국의 어떤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 있던 기초 출원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외국 뭐 기업이에요. 아니면 외국에 계신 분인데 한국 특허청에 난 바로 한국 지식재산처에 바로 출원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특허청에서 한국 지식재산처로 들어오는 출원, 인커밍 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변리사를 하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보다는 두 가지로 업무를 많이 나누시게 돼요. 처음에 취업하실 때 주로 국내 건하고 국내 대리 기업 고객들의 출원은 국내 출원 대리하고 그걸 기초로 외국 나가는 아웃고잉 업무를 하는 부서나 아니면 그런 이제 특허법인, 특허사무소에 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저는 처음에 현재 남 IP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남앤남 특허에서 처음에는 이제 퀄컴이라는 미국 회사 사건을 많이 했거든요. 주로 미국에 출원했거나 국제 출원한 거가 한국 그 당시 특허청에 진입해서 한국 특허 받기 위해서 대리하는 그 업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그 회사도 인커밍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취업할 때 변리사 하실 분들은 뭐 인커밍 할 거냐, 국내 건 할 거냐, 뭐 이렇게 좀 많이 구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신규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출원을 세 가지 종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간 사건이죠. 오피스 액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출원하다 보면 특히 특허 같은 경우는 뭐 1000건 내면 999건은 무조건 거절받거든요. 우리 실무상 특허청 지식재산처 심사관들은 거절하는 게 일이에요. 거절을 해야지 본인이 일한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야지 포인트도 뭐 쌓이고 일을 한 게 되니까 거의 99.9%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료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료 통지가 나오면은 상표 디자인은 그렇게 거절 이유 통지 받는 경우가 형식적인 거 빼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허는 무조건 받는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특허 받으시려면 심사관이 이 거절한 데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내가 그 타당성 파악하고 심사관 의견이 맞다면 내가 좀 더 이렇게 보정을 해서 뭐 이렇게 진보성을 좀 발명을 어렵게 보이도록 이렇게 보정을 좀 해갖고 의견을 쓰거나 아니면 심사관이 정말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반박하는 의견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대리하는 것을 이제 뭐 거절료 통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사건 의견서 보정서 쓰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계속 거절 이유를 철회하지 않고 거절 결정을 또 내릴 수도 있겠죠. 거절 결정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심사관이 부당하다라고 보면 불복할 구제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재산처 산하, 특허청 산하에 특허심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심판원에다가 이 심사관의 거절 결정, 뭐 아니면 다른 이제 결정들에 대해서도 불복하겠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거절 결정이나 뭐 이런 보정각하 결정, 뭐 취소 결정 등에 대해서 불복 심판을 할 수가 있고요. 심판은 거의 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심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심판 절차도 대리하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럼 아니면 나는 원하는 결과 나왔지만 상대방은 원하는 결과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겼으면 상대방이 진 거고 상대방이
이겼으면 내가 진 건데,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든 나든 이것도 못 믿겠다, 한번 더 사법부 판단 받아보자 라고 하면 이제 특허 법원이라는 것이 대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심판에 대한 어떤 심결이 나왔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는 특허 법원에서 한번 다시 취소 소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대법원 상고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등록이 됐어요. 그럼 등록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챌린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특허 행사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 특허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야, 너 하지 마 하고 경고장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서 협의를 해볼 수도 있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침해금지,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법원에 바로 가기는 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떤 심판, 조정, 중재를 받아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우리끼리 해갖고 답이 안 나오니까 좀 전문성 있고 제3자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게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싸우게 되면 또 야, 네 특허 사실 잘못 등록된 거야, 원래 진보성 없어 해갖고 상대방은 그 특허를 죽이려고 무효 심판 이런 거 걸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심판 같은 것들도 대리를 하게 되고, 가결결정이나 이런 불복 심판과 대비해서 이거는 특허가 등록된 후에 하는 심판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당사자들끼리 침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싸움을 하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민사 일반 법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변리사법에 아까 보시면 제2조에서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해서 등등등등을 대리하고라고 돼 있어서 이것만 보면은 민사소송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은 이제 변리사회의 해석이고, 그에 반해서 이 변리사의 법원에 대한 대리는 심결 취소 소송에 관한 것만을 얘기한다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그렇게 보고 계셔갖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변호사 선임하고 그 선임하신 변호사님하고 변리사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각자 하실 진영마다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고, 옳고 그름을 따질 부분이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가를 좀 따져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처럼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변호사하고 공동대리라도 할 수 있게 좀 전향적으로 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에도 일을 안 하시고 여당 야당이 참 별로 일을 안 하셔갖고 우리 국민들만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변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조사 업무. 사실 변리사 사무소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주 김현장이나 주로 이렇게 해외권 인커밍 많이 하는 사무소들이 아니면, 그리고 작은 사무소들은 사실 정부 주도로 하는 어떤 조사 업무가 매출에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이거 끊기면 어떻게 살지, 월급 어떻게 나가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종류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보통 이제 특허 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고, 영어권에서는 특허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이 나라에서 특허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래피컬하게 또 정성적으로 파악해 보자. 우리 이 사업할 때 아니면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어떤 문제 특허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이런 영역이 공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보자. 요즘에 이 기술은 추세가 가다가 요즘 꺾였네? 아니면 이거 요즘 출원이 늘어나고 있네? 새로운 플레이어 누가 요즘 출원을 많이 했다. 이런 거를 알아보는 조사예요. 그래서 특허 맵을 작성하는 게 좀 큰 게 있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조사들,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특허 맵에 기초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미국 영어권에서는 이제 FTO, Freedom to Operate 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 없이 그냥 깔끔하게 없나 이걸 보자라는 취지에서 클리어런스 서치라고도 하는 조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혹시 이거 출시할 때 이런 기능이 있는데 뭐 문제되는 것, 제3자 특허 침해 영향 없나 이런 거 보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큰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어떤 내가 부품 같은 거, 뭐 소재 이런 거 납품할 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니네가 납품한 물건이 문제 없다, 남의 것 제3자 특허 침해하지 않는다, 책임져라, 이런 조항 많이 요구하거든요, 계약할 때. 그래서 그런 납품하는 그 납품 기업들, 협력 기업들 입장에서도 특허팀을 조직을 해서, 그래서 혹시 이걸로 남의 디자인 침해 없고 남의 뭐 특허 침해 하지 않고 이런 거 클리어런스 서치를 하기도 하고요. 뭐 간단하게는 이제 소비재 회사 쪽에서는 이런 이름 써도 괜찮을지 상표 조사 같은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TO 조사 아니면 클리어런스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업무가 이렇게 크게 두 종류 정도 얘기가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정 및 기타 사무인데, 참 이게 감정이란 것도 굉장히 범위가 모호하죠. 넓고, 또 기타 그 밖의 사무, 도대체 그 밖이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 밖이냐, 굉장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에 기초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감정서 작성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자기 상표 침해다, 뭐 특허 침해다라고 경고를 해왔다. 자, 변리사님 보시기에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저 사람 거 침해하는 겁니까? 권리 침해 맞나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 의견을 제가 뭐 쓰게 되겠죠. 근거도 쓰고 비교도 해보고 해갖고 이러이러하면 해서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감정 공식적인 의견을 쓰게 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이런 특허를 저 사람들한테 필요해서 저 회사에서 살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렇게 유효할까요? 이거 혹시 무효 사유 안고 있는 하자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 좀 파악해달라라고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가 그 밖의 사무인데, 이게 참 해석의 이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해달라. 우리 회사 이렇게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특허나 디자인이나 이런 지식재산 창출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향후 글로벌 진출할 때 어떻게 홍보 전략, 프로모션, 마케팅 할지 이런 IP 경영 자문을 해달라. 이런 거는 자문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밖의 사무에 대한으로 판단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리사가 직접 많이 그 실무를 많이 하진 않더라도 다른 이제 서포트하는 스텝 직원들이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특허권 같은 것들, 실시권이나 라이선스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준다든가, 또 아니면 특허나 이런 것들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이전 양도한다든가 이런 것 절차를 대신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 밖의 사무라 볼 수 있을 거고, 그 밖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변리사법에서 얘기한 지식재산처에 대해서 특허 이런 것들을 대리하는 업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 그 외에는 예를 들어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할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분쟁 대응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밖의 사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감정 평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감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 특허나 어떤 재산권의 가치를 금전 가치 얼마짜리입니다, 이 상표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평가사분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감정평가 이론, 주로 이제 재무적, 회계적이죠, 맞춰갖고 이거 얼마다, 이게 본인들의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변리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감정의 영역인데 그 밖의 사무 내지는 감정 영역이니까 감정평가도 변리사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제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사실 표준 특허나 아니면 로열티가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인컴 어프로치를 해갖고 이거 그렇게 해서 가치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도 이 특허 정말로 혹시 나중에 무효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유효성을 보긴 봐야 되니까 당연히 변리사가 그 부분을 개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감정의 영역이 좀 들어가 있고, 반면에 아직까지 이렇게 로열티도 받지 못하고 그런 특허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가치평가 방법론이 정말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로열티 내는 사람 한 놈도 없는데 이거 얼마짜리 어떻게 평가할 거냐 했을 때 엄청나게 가정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허란 게 건물하고 달라서 건물은 하자 좀 있어도 그냥 그 하자 보수 비용 좀 빼고 하면 되는데 특허는 무효되는 순간 완전히 가치가 0원 아닙니까? 제로라서.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변리사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관심이 있어갖고 변리사를 시험을 봐서 변리사를 하시게 되면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봐갖고 변호사가 돼서 변리 업무를 하시게 됐을 때 주로 하게 되는 거는 뭐 국내 사건 및 아웃고잉 아니면 이제 인커밍 출원 대리고요. 국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창작의 고통 그리고 매일 책상 앞에 앉아갖고 이거 어떻게 추상화하고 명세서 어떻게 구성하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발명 내용 발명자들이 개떡같이 알려줘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거 뽑아내는 거 이게 뭐 창작의 고통이 항상 있고 인커밍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요즘은 번역도 번역 전문 회사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출원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인데 국내 사건이든 인커밍 사건이든 결국은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이 거절 나왔을 때 그 심사관의 논리에 반박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고 하는 그 고통 그 두 가지가 거의 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출원만 갖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식재산처 산하기관 통해서 나오는 어떤 특허맵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커밍 하시는 경우는 사실 조사 업무 잘 안 하시죠. 그냥 국내 건 하는 곳들이 주로 조사 업무도 같이 하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국내 건 많이 하시는 경우는 국내 출원 대리하고 이제 조사 이거 조사 업무 같은 경우는 특허맵 하면은 미니맵 한 2달, 3달 뭐 긴 거는 반년씩 하기도 합니다. 미팅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뭐 이 기술에 대해서 테크트리 어떻게 짜고 검색식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다 고객 컨펌 받고 그리고 조사 업무 특허맵 같은 경우 특히 검색식 해갖고 여러 가지 특허 나왔을 때 그 건이 뭐 수천 개, 수만 개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는 관련 없는 건데 이런 거 갈라내고 하는데 그 수만 개를 봐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이 좀 완벽하지 않아갖고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인건비가 사실은 거기에 많이 투입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좀 발전되면 저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